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할 얘기를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받기로 전 여기 처음 왔고요. 그래서 좀 어린 학생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준비해도 될 뻔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과학 터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인공광합성과 또 인공광합성에 관련된 그런 생체 모방 연구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좀 궁금할 텐데 잠시 후에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에서 탄수화물과 산소를 이렇게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유사하게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하지만 탄수화물이 아닌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촉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촉매가 수소화 효소인데 이 수소화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죠?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서 지구 전체에 에너지가 순환되게 되는데 그 모든 반응에 효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좋은 촉매입니다. 그 효소가 없으면은 우리 지구에 돌아가는 에너지 순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중에서는 이런 수소의 산화와 환원 반응을 세포 대사 활동에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쓰는 촉매가 수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화 효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고요. 저희 그룹도, 저희 연구실도 수소화 효소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단하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단어를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연, 다 아는 단어죠, 그죠?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얘기할 때 자연은 소중하다, 또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공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이 들어간 것, 즉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인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술적인 목적이든 또는 생존을 위한 목적이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자연과 인공이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서 인공이 점점 선택이 많이 되고 있죠. 오늘 설명하는 인공광합성과 생체 모방도 인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이 인공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 발전 속도에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인공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이 정말로 소중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또 때로는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죠?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능이 소중한데 자연이 소중하고 인공보다 자연이 소중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능과 인성이 더 중요한데 때로는 인공지능이 더 강조돼서 우리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하지만
발전을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연구와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자면 광합성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마도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 중학교 가면 또 배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아마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을 범위에 들어갈 텐데 광합성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잎사귀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산소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화석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화석연료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탄수화물로 저장되고 그 탄수화물이 인간의 다양한 활동 에너지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색깔이 변한 후에 겨울이 되면 또 다 떨어져 버려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이러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나뭇잎 중에 그 하나를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나뭇잎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 반응이 일어나고 얼마나 고차원적인 기술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자연이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몇 분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중간고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 부분에서는 물 분자가 산화돼서 산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생산된 전자가 복잡한 전기화학 반응을 거쳐서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반응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려서 볼 수 없게 만드느냐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합성에서 굉장히 작은 나뭇잎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반응들이고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고차원 기술이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반응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지만 이 광합성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즉 탄수화물이 생산되는 반응을 제외하고 이 광합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훨씬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물 분자가 분해돼서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합치면 그죠? 수소 분자가 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생산되는, 즉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반응을 제외하고 광합성을 보게 되면 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가 생산이 되는데 이 반응이 인공광합성에서 사용하는 반응입니다. 다시 잠시 후에 다시 이 반응을 언급을 할 텐데 기억을 해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양에너지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태양에너지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광합성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광합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더 우리한테 친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태양에너지를 전환해서 전기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에너지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저장되고 한국전력의 전선망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해서 가정에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구름도 많이 끼고 일조량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양에너지 전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또 효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계속 개발되어 나가야 되는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전력 사용량을 잠깐 보게 되면 한 가구당 월 평균 200kW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300kW 이상을 쓰게 되니까 또 다른 30%가 한 100kW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평균 정도로 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한 가구당 가족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전력을 쓰는 씀씀이도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정도 수준의 전력 사용량이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쓰는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급격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보시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위쪽에 있는 세 가지 색깔이 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세 가지 선은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소비량입니다. 즉 보시게 되면 석유라든지 석탄 또는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화석연료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즉 휘발유 자동차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환경오염 가스를 정제하든지 또는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아마도 수소 생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자동차라든지 수소를 에너지 저장체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수소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잠시 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량도 증가를 하는데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퍼센티도 계속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원이 계속 개발되고 우리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계속 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에너지 부족분을 채워줄 방법은 화석연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재생에너지원으로 이 부족분을 메꾸고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계속 개발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죄송합니다. 그 독일이나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 자동차의 비율이라든지 독일과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2030년까지 수소 자동차 숫자를 100만 대 또는 200만 대 목표로 세우고 그 보급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즉 풍력이나 태양에너지로부터 전력을 만드는데 밤이 되면 쓰지 않고 남는 잉여 전력이 있잖아요. 그 전력을 다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데 쓰는 그런 시설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무공해 자동차 숫자가 약 50만 대 정도이고 전체 미국 전역으로는 1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10만 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2, 3년 내에 30만 대를 목표로 계속 보급률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무공해 자동차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보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양에너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목표량에 훨씬 못 미치는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조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설치된 방향이 잘못됐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고 재생에너지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해서 더불어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서 그 목표량에 미치는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쓰레기 양만 늘어날 것이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화석 연료만 계속 많아져서 환경오염만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태양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잠깐 살펴보는 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태양에너지를 전환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건전지가 항상 방전되잖아요. 전화기도 항상 방전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를 다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에너지 전환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광합성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태양에너지를 탄수화물에 저장하는 즉 탄수화물을 연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화학 분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연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연료에 태양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또는 인공광합성에서처럼 수소 분자에 태양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꺼내서 쓰기 전까지는 반영구적으로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공광합성이나 태양광 패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빛 에너지나 또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활성 전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가 이동을 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반도체에는 두 가지 성질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P타입이고 N타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하나의 반도체는 전자를 주는 성질이 강하고 다른 하나는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도체를 연결해 주게 되면 전자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죠. 그렇죠? 여기
인공광합성 셀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에서 왼쪽 반도체에서 물이 산화돼서 산소가 됩니다. 그때 전자가 생산이 되고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전류인 거죠. 도선을 따라서 다른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물이 환원돼서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수소에 전자가 저장되는 것이죠. 즉, 태양에너지가 물을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대로 이것이 인공광합성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쓰는데 그 경우는 두 가지 성질의 반도체를 연결을 하고 대신에 물의 산화나 환원 반응 없이 빛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자를 하나의 반도체에서 다른 반도체로 움직여줌으로써 전류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도체를 쓰기만 하지만 그래서 물의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 태양광 전지가 되는 또는 인공광합성을 하는 전지가 되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설명만 하면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기체가 나오는 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다행입니다. 뒤쪽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물 속에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몇 개 꽂혀 있는 게 보이는데 전극을 꽂아 놓은 겁니다. 전극을 꽂아 놓은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쓰는 셀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작은 거 회색 빛이 이렇게 반짝이는 거 여기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를 사다가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 이런 데서 만드는 그 반도체를 사다가 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반도체의 표면을 잘 처리를 해주게 되면 옆에서 빛을 비춰줄 때 태양광과 유사한 빛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빛을 비춰주면 이 표면에서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빛을 비춰주는 것만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물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공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cm, 1cm 크기의 작은 반도체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반도체 표면을 크게 만들면 수소기체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그림이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처럼 광합성을 하는 나뭇잎처럼 고차원 기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인공잎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빛만 이용을 해서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즉 태양에너지를 수소 분자에 저장하는 그런 인공잎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수소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상적인 이야기대로라면 태양에너지와 풍력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로 위에 다니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화석 연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소입니다. 보시게 되면 얘가 일본 차를 들어서 죄송한데 데이터가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제 수소 자동차의 경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행 시 사용하는 수소와 또는 전기가 전부 다
화석 연료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100%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이유는 수소 생산 비용에 있습니다. 즉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나 태양으로부터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약 3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환경보존과 자연보호를 생각할 때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따라서 관련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소식은 중국에서 저렴한 태양광 전지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원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자동차 모양이고요. 현재 관련 기술이 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연료전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료전지 들어보셨죠, 그죠?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즉 수소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생산하게 되면 수소를 연료로 해서 동력장치를 돌릴 수 있게 되는데요. 들어온 수소가 분해돼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을 해서 동력장치를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산소와 만나서 물이 생산됩니다. 즉 수소 가스를 넣어서 물 분자가 배출되는 아주 친환경적인 이상적인 장치입니다. 연료전지죠. 그런데 역시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쉽게 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반응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쉽고 좋은 촉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산하는, 즉 산소를 환원하는 반응을 하는 촉매는 비싼 백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촉매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공기 중에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가 있어서, 질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질소가 산화 반응을 해서 질소산화물이 생깁니다. 환경오염 물질이죠. 따라서 그 또한 해결되어야 될 과제이죠.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소 생산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의 강연의 후반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조금 검게 보이는데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 숲이 있죠. 그래서 숲에서 말씀드렸던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녹색의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익숙하실 텐데 아마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림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녹조현상. 녹조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녹색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댐을 막으면 강에 생기고 방류하면 바다에 생기는 녹조현상,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녹조현상을 만드는 그 생명체, 즉 남조류. 조류는 수생태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생물이죠.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녹조현상과 같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녹조현상을 이루는 남조류를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미생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의 세포 대사를 도와주는 촉매가 있다 그랬는데 수소화 효소 그렇죠? 수소화 효소를 결정을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위치를 잡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 결정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결정화돼서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 있는 그 소금 결정입니다. 쉽게 결정이 생기는 분자가 있고요. 또는 효소와 같이 큰 분자는 결정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결정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X선 회절 분석기에 올려서 그 결정을 이루는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DNA의 결정을 얻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왓슨과 크릭이 그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그리게 되죠. 그 이후로 엑스레이 분석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자, 보이지 않는 분자 세계의 구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정을 키워서 이렇게 작은 바늘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여기에 이 부분인데 여기에 결정을 올려놓고 엑스레이, X선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빛의 성질에 의해서 회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이 회절하게 되고 결정을 통과한 이후에 회절하게 되고 이렇게 회절한 빛이 검출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출기에 모인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결정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작은 분자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효소와 같이 큰 분자는 좀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와 같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비슷하게 결정을 키워서 엑스레이 선을 비춰줘서 거기에서 나온 회절 분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효소의 구조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 가지 구조는 다 수소와 효소의 것인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다른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와 효소입니다. 수소와 효소는 이렇게 리본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리본 형태가 감싸고 있는 중심 촉매 분자가 있습니다. 리본 형태는 아미노산이 연결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소와 효소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이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안에 촉매 분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와 효소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촉매입니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반도체에서 전자를 생산하고 그 전자가 수소와 효소로 전달되면 수소와 효소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수소와 효소가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는 반도체를 통해서 전자를 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연구 과제는 어떻게 하면 많은 태양빛을 받아서 전자를 잘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소와 효소와 같은 촉매를 반도체와 연결을 할 때 발생하는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효과적으로 전자를 전달할까라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소와 효소가 좋은 촉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촉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소와 효소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과 그리고 그 속에 묻혀있는 중심 촉매 분자가 있다고 했는데 X선 회절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촉매 분자의 구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글자가 작아서 뒤까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촉매 분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고등학생은 다 알잖아요. 그죠? 원자 기호입니다. 철을 가지고 있는 수소와 효소도 있고요. 그리고 철 하나와 니켈을 가지고 있는 수소와 효소도 있고 그리고 철 하나만 사용하는 효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소와 효소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 조건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금속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분자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또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효소를 만든다는 거죠. 효소의 구조를 알고 그리고 중심 촉매 분자의 구조를 알고 나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중심 촉매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어떻게 촉매 분자가 작동을 하는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크 폰케이브라는 교수님이 또 이런 연구를 한 예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소와 효소를 그 모양과 매우 유사하게 또 우리가 다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수소와 효소의 경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렇게 질소 부분이 있는데 질소 구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펜던트처럼 움직이면서 수소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진 분자 화합물을 또 합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미국의 국립연구소에 있는 드보이스 박사님이 또 이런 연구를 해서 좋은 촉매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은 우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수소와 효소, 아이언, 철 금속 하나만을 사용하는 수소와 효소의 중심 촉매 분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런 또 화합물을 합성을 하였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이 전체 효소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다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백질의 기능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작은 유기화합물은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유사하게 중심 촉매 분자를 잡고 안정화시키는 그리고 왜 단백질이 중심 금속을 고정시키는지 또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연구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거는 또 우리가 합성한 건데 이렇게 합성한 분자를 이건 반도체 표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를 1cm, 1cm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위에다가 분자 화합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분자 화합물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분자 화합물을 반도체 표면 위에다가 붙이고 태양빛을 비춰주면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생긴다 그랬죠. 그 전자가 촉매로 이동되고 촉매가 수소 분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을 화분에 심어 놓은 것처럼 이 모양이 마치 나무처럼 생겼죠. 식물처럼. 그래서 이 분자를 반도체 화분에 심어 놓게 되면 그리고 물을 주게 되면 이 촉매가 수소 기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즉 인공식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식물에서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인공 촉매가 인공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만화를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공광합성을 하는 인공식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약 한 8년 정도, 7, 8년 전에 나온 만화 영화죠. 그 로렉스라고. 그렇죠? 굉장히 만화적인 상상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미래이지만 인공광합성을 하는 인공식물을 만드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인공나무가 있고 인공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달하는 차가 움직이는데 물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배달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을 사 먹는 건 당연하죠. 아마도 산소를 사 먹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광합성을 하는, 진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식물을 땅에다가 심고 이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나타나서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자라지 말라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식물이 잘 자라지 않도록. 근데 이 아저씨는 이제 산소회사 사장님인데, 그래서 우리 미래가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 미래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미래의 일부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인공적인 것이 강조되고 TV 광고를 봐도 사실이 아닐더라도 인공적인 것들이 다 강조되고 인공적인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흐름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양광 패널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비행선은 없지만 우리 현재가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과연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미래가, 원하는 미래가 인공나무로 뒤덮인 미래인지 아닌지 선택을 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종교개혁가인데 깔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인공광합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과학에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 과학을 연구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리고 계속 과학은 발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연 그리고 인간의 인성 그리고 지능 늘 보호돼야 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